자, 지난번과 같이, 지난번에 약속드린 것처럼 이거 오늘까지 해보려고 그랬는데 조금 늦어서 딱 일주일만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고, 다음 주 중에 밴드에다 혹시 밴드 보셨어요? 밴드에다 올려놓은 것처럼 색깔이 조금 들어가면 스님들 훨씬 좋을 건데, 어쨌든 제본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행정하게 해보죠. 처음 오신 우리 스님 행정학 처음이십니까? 완전 처음? 아니죠. 예, 다행입니다. 네. 그러시구나. 그래요. 자, 그러면, 오늘 추워서 그런지 빨리 안 오시네. 자, 행정학, 우리, 몇 문제 나오죠? 행정학이 20문제, 그쵸? 필수가 됐고, 일반 행정은 필수가 됐고, 20문제. 그쵸? 그 다음, 우리가 9급 같은 경우는 5과목 보는 거죠? 5과목. 그래서, 먼저 공부하는 요령을 조금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처음 했던 것처럼, 시간에 했던 것처럼, 공부할 때는 제일 중요한 건 시험장 가서 뭐 하도록 해야 돼요? 시험장 가서 기억나도록 해야 되겠죠? 시험장을 딱 갔는데 하나도 기억 안 난다. 망했죠? 공부를 이런 분들이 있어요. 많이 안 된 분인데 안 되신 분, 패스가 안 되신 분하고 적게 했는데 패스가 되신 분들이 있는 거 보면 어떨 때 그래요? 요령 있게 했을 때. 의미 있게 많이 책상에 오래 앉아 있는다고 해서 성적 좋은 건 아니죠. 그래서 머리에 담을 때, 자, 첫 번째, 다른 건 필요 없고 딱 2가지만. 첫 번째, 조금 주소가 있게 해야 돼요. 내가 지금 어디 공부를 하고 있다, 어느 부분 하고 있다, 또는 어느 부분에 뭐가 있다. 그쵸? 이렇게 주소가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우편을 보낼 때도 주소가 정확하면 그 주소를 정확히 갈 수 있고, 찾으러 갈 때도 정확하면 빨리 찾죠. 그렇죠? 서점에 가든 도서관을 가든 정확한 걸 우리가 알고 있으면 빨리 찾는데, 거기 다 주소가 붙어 있는 거죠. 도서관에도 그렇고 서점에 가도.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렇게 맵으로 해서 주소를 찾아야 돼. 주소를. 그렇죠? 자, 이 공공선택 이론이 어디에 있는지, 그렇죠? 그래서 북한에는 어디에 어떤 사람인지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겠죠. 또 이 행정학은 사람 이름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주소가 필요해요. 주소가. 연수구 누구 하면 절대 우편물이 오잖아요. 그래서 자, 주소, 연수구에도 무슨 동, 무슨 아파트 쭉 써줘야 되겠죠. 이런 것처럼 항상 이렇게 맵을 그려가면서 주소가 있게 해야 되는 거. 두 번째는 어떻든 그날 기억할 수 있도록 암기법을 사용해야 돼요. 암기법. 이게 객관식 시험이고, 우리가 공무원 시험은 역량 검사이기도 하지만 속도 검사예요. 속도 검사. 그렇죠? 제한된 시간에 많이 풀어야 되겠죠. 솔직히 영어가 조금 어렵게 나오면 어때요? 못 푼 문제도 많죠. 사실은 풀었다 하더라도 그냥 정말 역량을 발휘해서 푼 게 아니라 빨리 찍은 거죠. 그래서
이 역량하고 속도 검사가 적절히 줘야 되는데 어쩔 때 보면 거의 속도 검사예요. 속도 검사 다 못 푼다고요. 그러니까 빨리 푸는 게 중요해요. 빨리 푸는 게 중요하려면 자기만의 적절한 뭐가 필요해요? 암기법이 필요해요. 암기법. 그렇죠? 그래서 자, 이 암기를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 청킹. 청킹에 스토리가 있는 청킹이 좀 필요해요. 그렇죠? 그래서 자, 이번 달은 조금 주소 있고 이해하는 거, 그다음 약간의 청킹하는 것까지 할 거예요. 어차피 내년 2월, 3월 또는 언제 6월이 목표죠. 그래서 약간씩 추가해가면서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항상 전공도 마찬가지. 전공도 자, 한국사 어때? 한국사 선생님 큰 것까지 갔어요. 빨리 오신 분 A4가 더 깔끔한 것 같던데. 자, 그냥 이해 못하고 암기해서 맞힌 것도 점수고 완벽하게 이해해서 맞춘 것도 점수죠. 그렇죠? 그래서 그냥 앞자만 따서 맞췄어요. 그것도 뭐 너 왜 알지도 못하고 앞자만 따서 맞춰? 그럴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그 시험에 잘 인출할 수 있어야 돼요. 인출. 그래서 잘 인출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그렇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다 활용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두 가지를 다 활용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시험 볼 때, 공부할 때 아주 중요한 건 두 가지를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어떤 거, 주소가 있게 하는 것. 쉽게 해서 맵으로 하셔야 돼요, 맵으로. 맵으로 해야 나중에 인출할 때, 거의 사회과학에서는 쌤 실제 출제를 할 때 옳은 것 또는 뭐 옳지 않는 것 이런 거 물어볼 때 사회과학의 특징이 뭐예요? 완전한 것이라는 게 없어요. 그렇죠? 사회과학이라는 건 완전한 것이라는 게 없죠? 자,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맨날 이야기한 것지만 가정교육이 계획적입니까? 비계획적입니까? 자, 시험 문제 나왔어. 다음 중 가정교육의 특징은 계획적이다, 비계획적이다. 답. 그쵸? 비계획적이다가 답이죠. 그럼 그 기준은 여기 문제 속에 숨어 있는 건 뭐야? 가정교육의 기준점이 하나 있어요. 뭐가? 학교 교육에 비해서 계획적이냐 비계획 이렇게 물어볼 수밖에 없죠. 사회과학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자 왜냐하면 그러면 어떤 학부모가 오셔서 아니 무슨 소리냐, 나는 가정교육 할 때 학교하고 오면 딱 밥 먹이고 2시부터 4시까지 영어학원, 5시부터 6시까지 뭐 음악학원, 뭐 7시 여기 딱 해서 집에 오면 씻고 잠자게 한다. 너 얼마나 계획적인데? 라고 항변해도 계획적인 게 답이 될 리가 없죠. 이게 자연과학과 달라요. 답이 딱딱 떨어지진 않아요. 항상 비교 개념이에요. 비교. 그러면 비교 개념이니까 항상 문제를 잘 보고 뭐와 비교한다는 의미를 가져야 돼요. 구별하고 변별할 수 있어야 되고 비교를 잘하는 사람들이 그렇죠. 우리가 보통 시험에 센스가 있다고 그러죠. 센스가 있는 사람들은 이런 문제 나오면 재빨리 기준점, 비교점을 찾아서 문제를 풀어가는 거예요. 문제를 풀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거의 대부분은 이런 비교니까 특히 사회과학에서는 이런 비교, 그 다음 변별 그런 것들을 잘 알아야 되고 특히 개념을 잘 알아두는 게 중요해요. 개념. 그래서 자, 세 가지 이슈 모으면서 앞으로는 문제도 조금 풀 거예요. 문제를 풀면서 제가 이런 문제는 어떤 센스를 갖고 풀어야 되는지,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일본은 조금 그러죠. 일본은 수험학이라는 게 있어요. 수험학. 시험 보는 학문. 시험을 어떻게 볼 것인가? 이걸 가지고 학문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슈마우 박사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그분은 정말 자기가 정말 전공하지도 않고 처음 본 문제도 몇 점 맞냐면 80점 맞아버려. 전혀 안 받는다는 거고. 객관식 문제 80점 맞은 정도로. 그러니까 출제자의 뭘 아는 거예요. 출제자의 뭘. 실제 NHK에서 했어요. 그 사람.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실제 답을 뭐 주고 문제 주고 풀어봐라. 근데 굉장히 많이 맞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출제자 의도를 파악을 잘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자, 쌤들도 이런 부분 어떻게 풀 것인가 그런 것들을 이 문제 풀 때 문제 푸는 요령까지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알아서 푸나 요령 가지고 하나 문제 맞추나 똑같죠. 모르는 건 요령으로 맞춰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자, 이를테면 이런 거 있어요, 쌤. 봐봐요. 플라톤이라는 학자하고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는 글을 한 글자도 안 썼어요. 누가 했냐면 자기 제자 플라톤이 플라톤 소크라테스는 알죠? 그리스 철학자. 자기 스승인 소크라테스 말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소크라테스는 한 글자도 남기지 않아, 소세. 플라톤이 자기 작품에서 소크라테스가 말하기를 하고 남긴 게 소크라테스 생각으로 지금 모아진다. 전해온단 말이에요. 자, 쌤 한번 물어봅시다. 그럼, 자, 어떤 주장을 했는데 이게 소크라테스 주장입니까? 플라톤 주장입니까? 소크라테스는 한마디, 역시 지금 한 글자도 안 남겼어요. 그럼 플라톤이 다 스승이 말했다고 전한 건데, 잘 생각해 봅시다. 그냥 플라톤이 원래 극작가가 되고 싶었어요. 극작가. 소설가가 되고 싶었어. 그래서 플라톤이 쓴 글들은 다 뭡니까? 대여체. A가 있고 B가 자기 스승 소크라테스가 있으면서 서로 간에 대화하면서 이 연극 보면 시나리오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다 그렇게 돼 있어. 그러면 플라톤이 자기 생각을 말했는지 아니면 소크라테스가 진짜 말했는지 누가 알 거야? 자, 시험 문제가 1번 뭐에 대해서 나왔는데 1번 플라톤, 2번 소크라테스, 3번 아리스토텔레스. 답은 아리스토텔레스예요. 누가 말했는지 모르니까 둘이 답이 될 리가 없겠죠. 그런데 역으로 조금만 생각해서 그리스 사상가면 많지 않기 때문에 소크라테스하고 플라톤하고 같이 나와야 되는데 한 사람은 빠졌네? 그럼 답은 그 사람인가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약간의 맥락과 센스만 있으면 꼭 그 사상을 모른다 하더라도 맞출 수가 있다. 여기 봐봐요. 보통 그래서 그분이 하는 말이 만약에 여기에다가 다른 사람 하나 더 들어갔다. 근데 이 사람은 로마 사람이야. 그리스 로마면 답은 뭐가 되겠어? 로마는 절대 아니라는 거야. 어떤 출제자가 로마 그 사람을 내고 싶은데 로마 사람을 넣지 그리스 사람 세 사람 넣고 로마 사람 넣겠어요? 그럼 바보 어딨냐 이거죠.
이를테면 이런 거 있어요. 이 사람이 답으로 해야 되는데 그리스도인은 더 유명한 사람이 별로 없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래서 로마서 하나 더 추가한다. 이런 식의 기분이지 이 사람 맞추기 위해서 그리스 사람, 세 사람 넣는 경우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한국사에서 고려의 서당, 그 다음 조선의 서당 나오면 2번에 그리스 서당, 3번에 조선의 서당 나오면 둘 중에 하나 답이라는 거야. 서당을 내고 싶어. 근데 그것과 유사한 답안을 꼭 내고 싶은 게 출제자의 마음이라는 거야. 자, 무슨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시험으로 오는 보다 요령, 센스다. 그래서 문제를 풀면서 이런 것들로 어떤 것들까지 문제를 줄일 수 있는지를 한번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뭐가 있는 수업을 해라. 주소가 있는 수업을 해라. 두 번째 우리가 암기해서 맞추는 거나 이해해서 맞추는 거나 똑같으니까 모르면 뭐 하자? 암기하자. 암기의 방법도 굉장히 다양해요. 암기의 방법도 굉장히 다양해서 어떻든 자기가 흡수할 수 있도록 암기하자.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이걸 암기법 대신 청킹이라는 표현을 써서 이야기한다면 세 번째는 거기에다가 시험에 대한 센스만 갖추면 몇 년에 무조건 돼요. 물론 조금 옛날에 비해서 굉장히 어려워졌기 때문에 1년 안에 이거 조금 어렵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1년 안에도 충분히 될 수 있는 시험이니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그럼 이제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를 한번 보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행정학이 뭐냐 또는 행정이 뭐냐 이건 조금 이따 하기로 하고 어떻게 생겼는지 이야기를 해보면 행정은 어떻게 생겼어? 행정은 당연히 이야기해드립니다. 전체를 한번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행정은 이 전체 한번 그림을 그려보면 행정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해보는 게 개관. 그렇죠? 그다음 우리가 어떤 걸 보냐면 거의 대부분 책에 정책, 기초 정책으로 일단 돼 있어요. 그렇죠? 우리 선생님들이 이제 내년에 이 공무원이 되시면 일단은 뭐 하겠어요? 아직은 정책을 하지는 않겠지만 조금 정책을 바로 하지 않겠지만 사실은 이 행정에서 정책이 최근에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정책이. 그래서 정책론이 나온단 말이에요. 원래 정책론은 누가 하는 걸로 알려져 있었냐면 정책은 그렇죠. 우리가 소위 말하는 정치하는 사람들, 국회의원들 같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 어떤 정책을 하면 그걸 집행하는 건 누구라고 생각했어? 공무원, 행정 이렇게 생각했는데 요즘 입법 활동, 즉 정책을 정하는 거 보면 누구보다 국회의원보다 행정가가 훨씬 더 많이 하죠. 그렇죠? 그래서 거의 대부분 어디에서 각 부처에서 훨씬 더 입법을 더 많이 하고 정책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 행정가를 다루는 행정학에서는 당연히 옛날에는 별로 중시하지 않았지만 중요한 게 뭡니까? 정책 부분이 되겠죠. 어떤 일을 해야 될 뭘 해야 될 것인가? 국민들을 위해서 어떤 것들을 해야 될 것인가를 정하는 문제, 정책.
이게 정해지면 그 다음부터는 다 실무적인 집행적인 부분이겠죠. 이걸 실현해 나가기 위해서 어떤 정책이 정해졌다 그러면 그 정책을 뭐 하기 위해서, 그 정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했어요? 조직이 필요하겠죠. 조직. 그렇죠? 어떤 정책이 정해지면 그 정책을 집행하기 위한 조직이, 자, 4대강 정해졌다. 또는 대체 에너지 하기로 했다. 그러면 그걸 담당할 뭐가 필요하겠어요? 조직이 필요하겠죠. 그 다음 거기에다가 뭐가 필요하겠어요? 거기에 필요한 사람, 인사가 필요하겠죠. 그렇죠? 조직하고 사람 가지고는 못 돌아가죠. 뭐가 필요해? 돈이 필요하죠. 그렇죠? 재정. 크게 보면 이렇게 조직, 인사, 재정. 그런데 조직은 중앙에서만, 옛날에는 주로 중앙이 핵심이었는데 요즘은 이 중앙에서 하기에는 많은 무리가 생기니까 지방에서도 중앙과 비슷하게 또는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도록 할 수 있게 위해서는 우리가 자치 또는 지방행정 이런 게 있겠죠. 지방. 그 다음 원래는 여기에 속했는데 상당히 뭐하면서 행정이 이렇게 막 확대되면서 중요한 일이 있어. 행정가들이 공익에 충실해야 되겠죠. 부패하거나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뭐 여기다 행정윤리 뭐 여기도 나온다. 윤리. 그렇죠? 그다음 부패, 윤리 이런 문제까지 나온다. 여기는 그런데 사실은 여기에 들어있던 문제예요. 인사에 들어있던 문제가 이렇게 빠져나온 거죠. 그다음 원래는 조직에 들어왔는데 이제 이건 조금 다시 여기까지가 일반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원래는 조직에 들어가 있었는데 이 조직에서 뭐가 다루어지기 시작했어서 이제 여러분 멀티미디어, 테크놀로지 이런 게 발달하다 보니까 점차 이 조직 정부도 어떤 걸로 변하고 있어요. 테크놀로지를 활용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나온 게 이제 전자정부 뭐 이런 식으로 된단 말이에요. 원래는 여기 있었던 것들이죠. 그래서 뭐 전자정부에서 약간 확대되긴 하는데 그래도 핵심은 딱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그래서 자 여기가 이 두 가지가 기본이라면 여기는 이제 이걸 가지고 실제 행하는 부분이 되겠죠. 자, 그래서 자 여기 한번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오늘부터 할 부분 보면 이제 개관 그리고 이제 이 책을 기본으로 하면서 이 제본을 할 겁니다. 이 제본을 보면 거의 대부분 처음부터 끝까지 이런 식으로 처음에 맵을 좀 보여드리고 전체적인 맵을 보여드리고 안에 들어가면 굵은 글씨로 되어 있는 건 기출지문. 지금까지 기출지문을 굵은색으로 표현해봤고 그 조그만하게 되어 있는 건 출제연도. 기출지문 출제연도 거기 있죠. 자, 쌤, 이 페이지만 보더라도 뭐가 되어 있습니까? 광의, 그 다음 협의, 거버넌스로 쭉 되어 있죠. 거기에 굵게 되어 있는 부분은 뭐가? 출제된 부분. 그렇죠? 그 다음 거기 굵게 된 부분, 특히 협의 좁은 의미 행정에서 보면 뭐 서울 추가 이런 거 돼 있죠. 이건 기출된 영역을 이야기하고 있고. 지금 선생님들에게 조금 늦은 이유가 여기에다 청킹하는 거였어요. 청킹. 여기에다가 지금 여기는
뭐 너무 분량이 커질 것 같아서 못 가져왔는데 오늘 원래 이걸 가져와서 같이 하려고 그랬는데 이 밑에다가 청킹을 넣었어요. 청킹. 애우기. 시험장에서 애울 것. 시험장에서 꼭 이것만은 애우고 가자. 그렇죠? 그래서 시험장에서 기억하는 법을 밑에 넣어가지고 쌤 노트용 이걸 가지고 계속해서 보시면 된다. 그렇죠? 그래서 페이지가 대강 봤더니 약 한 조금 늘어나서 270페이지 정도 될 것 같아요. 270페이지, 300페이지 가까이 되면 150장이에요. 장으로 말하면. 자, 300페이지 정도면 뭐 이 정도 사이즈인데 이 정도보다는 조금 더 얇은 것 같으니까 이건 좀 두꺼운 쪽이라 그렇고 그걸 가지고 계속 봤으면 좋겠다. 자, 이 두 권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 이걸 주로 중심으로 하고 이거하고 이거 중심으로 좀 하고 이건 정리용이니까 반드시 제가 이걸로 정리를 해드리겠죠. 정리해드리고 그다음 문제를 좀 풀겠습니다. 문제. 중간중간에 기출문제를 좀 넣어서 꼭 여기에 필요한 이 문제들을 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업이 끝나면 마지막 이제 최종 정리 한번 20문제씩 10분에 걸쳐서 20문제면 너무 많나요? 20문제씩 한번 풀어보는 연습을 하도록 하죠. 이제 행정학 개관에서 한번 보시면 행정학의 기초 이해하고 행정 이론하고 행정의 주요 쟁점하고 행정 이념이 있는데 우리 책에는 이론이 뒤쪽에 있는데 이번 서브노트에서는 조금 앞쪽으로 당겨봤어요. 왜냐하면 어떤 거하고 기초 이해하고 계속 연결되는 게 이론이 조금 더 연결돼서 이걸 앞으로 당겨서 먼저 하게 됐습니다. 한번 하면서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행정학 기초에 이해해서 보면 행정과 행정학이라는 게 있죠. 행정과 행정학에서 자,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행정이라는 게 뭡니까? 행정 바르게 행한다죠. 바르게 한다는 게 행정이죠. 한다. 바르게. 그쵸? 바르게 하는 거, 바르게 하는 거. 면, 사실은 행정해야 하는 것은 뭔지, 일단, 누가 하고, 무엇을 하고, 그쵸?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 알면 행정하는 것이 뭔지 알겠죠? 그쵸? 자, 그러면 일단, 누가 합니까? 누가? 편하게. 첫날이니까 편하게. 누가 하는 거예요? 행정은. 일반적으로 정치는 누가 한다고 생각해요? 정치는 누가 한다? 편하게 말하면 국회의원들이 한다. 그리고 행정은 누가 한다? 공무원, 관료들이 한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럼 도대체 관료들이 무엇을 합니까? 무엇을? 누가 했으니까 무엇을 해요? 무엇을? 일단 돈 버는 일 합니까? 공무원들이 돈 버는 일이에요? 그럼 뭐 하는 것 같아요? 공무원들이. 국가에서 시키는 일? 국가에서 필요한 일? 좋습니다. 국가에서 시키는 일, 국가에서 필요한 일은 어떤 거였어요?
좋아. 이번엔 가슴 아픈 일이 있었지만 치안 또는 질서 이런 것도 공무원이잖아요. 이거 그런 거 하면 돈 줍니까? 돈 나옵니까? 그런 거 아니죠. 쌤들은 이를테면 뭐 구청 같은 데 근무할 때, 구청 같은 거 근무할 때 뭐 이 건설 사업 하러 가거나 그러진 않죠. 뭐 그렇죠? 물건 팔아 돈 남거나 이런 거 아니죠. 돈 받고 물건 이런 거 아닙니다. 분명히 서비스를 제공하긴 하는데 어떤 거 사익이 아니라 공공의 이익, 그렇죠? 공익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공무원들이 정부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뭐가 되겠어요? 행정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자, 행정이 뭐냐 이런 것에 대해서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이런 것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거기 행정의 정의 한번 보면서 한번 봅시다. 행정의 개념. 행정의 개념에서는 넓은 의미에서 행정, 그렇죠? 그 다음 좁은 의미에서 행정 이렇게 나왔는데 넓은 의미에서 행정은 어떤 걸 말한다? 넓은 의미에서는 행정은 다스린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운영한다, 다스린다는 의미에서는 크게 말 그대로 자,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말하는데 혼자 해결해요? 아니면 여러 사람이 같이 해결하는 거예요? 여러 사람이 같이 해결하니까 협동적 인간 노력 또는 협동적 의사결정 이런 식으로 정의를 내리는 거죠. 저 넓은 의미에서는. 자, 운영하는데 이 행정이 뭐냐? 어차피 바르게 행한다, 바르게 운영한다, 바르게 문제 해결한다. 그러면 자, 그게 뭐냐 이렇게 물으면 협동적 인간 노력 또는 협동적 의사결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고, 그렇게 말하기로 하면 정부나 기업, 비영리 민간단체 등 대규모 조직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난다. 삼성에서도 조직을 운영하는 거죠. 그렇죠? 삼성이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협동적으로 인간 노력하죠. 그런 부분은 자, 그래서 광의로 이야기할 때는 여기와 같이 협동적 인간 노력 또는 협동적 의사결정이라고 부르고, 자, 정부, 기업, 비영리단체 등 대규모 조직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난다. 그럴 때는 뒤에 나오지만 행정, 경영, 이론론, 공사행정 이론론이고 정치행정 이원론이고. 좁은 의미, 그러면 자, 우리가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걸 하더라도 뭐하고 뭐가 있겠어? 거기 있는 것처럼 국가에서 공무원이 하는 거하고 일반 회사원이 하는 건 다르겠죠? 그래서 조금 더 줄여서 말하면 누가 포인트를 줘서 공적 목표 달성을 위해서 정부 관료제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활동. 여기는 이제 정부 관료제가 들어가니까 어디는 기업은 빠지죠. 그래서 보통 행정은 체협의적으로는 행정부 조직과 공무원의 활동에 대한 것 이렇게 말할 수 있겠다. 그런데 이게 한번 시험에 나왔다. 그러면 뭐 이거 외울 때 이 시험은 더 이상 이건 어렵게 나올 수가 없어요. 그냥 딱 하나만 광의로 할 때는 기업이나 정부 상관없이 그렇죠. 문제를 해결하는 것. 그렇죠? 또는 어떤 조직을 운영하는 것. 그럼 조직을 운영할 때 어떻게 한다? 또 협동적으로 하겠죠. 협동적 인간 노력 또는 협동적 의사결정이다. 협의로 보면 자, 뭐가 이제 들어가요? 구체적으로 이제 공무원, 정부 이런 게 들어간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루어지는 활동이다. 그런데 최근에는 자, 선생님 최근에 어때요?
최근에는 거버넌스라고 그러면 거버넌스는 어떤 걸 말해? 거버먼트가 아니라 거버넌스는 누구도 참여하는가? 처음에는 자 봐봐요. 광의로 할 때는 그냥 조직을 운영하는 게 행정이라면 이제 자 좀 더 세부로 볼 때는 누가 운영하는 거? 공적 영역에서 운영하는 것은 행정, 사적 영역에서 운영하는 것은 뭘로? 경영 이렇게 나누었고, 근데 요즘은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주로 국가가 공적인 서비스를 제공해 줬는데 요즘은 비영리 단체나 이런 사람들 많이 뭡니까? 여기 참여하게 되죠. 그걸 거버넌스라 그러니까. 그리고 다른 많은 이 일반 기업체들도 공적인 일을 해야 하네요. 공익적인 일을 조금 어느 정도는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 있는 보좌관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건 차원적인 문제다. 전부 다 어느 정도는 뭐 한다? 공적인 일을 하고 있으니까 행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전적으로 하느냐? 아니면 다른 거 하다가 일부만 하느냐? 이런 차이일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거긴 차원론적이다. 차원. 전적인 차원이냐? 아니면 일부 차원. 이런 차원적인 이야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보증망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이거 알아두십시오. 거버넌스로 되면서 차원론적 접근 방법이 등장했고, 거기에는 행정과 경영을 엄격히 구별하지 않는다. 뭐 이렇게 이 정도로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그다음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정부는 어떤 기능을 하고 한국은 어떤 기능이 특징을 갖는가? 거기 밑에 있는 게 행정 기능의 분류와 한국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어쨌든 정부는 무슨 기능이에요? 기획해야 하네요. 기획하고 집행하는 거 하죠. 그 다음 규제해야 하네요. 규제. 이건 뒤에 다시 나오니까 크게 보면 규제도 하고 또는 조작 및 지원 기능도 해주죠. 그 다음 중재 및 조정 기능도 한다. 정부가 하는 거 보면, 자, 선생님 봐봐. 일단 내년에 뭐 할 건지 기획해야 하네요. 기획하고 거기에 대해서 실제로 집행도 하는데,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무엇을 하지 말라고 규제해요. 쓰레기 버리거나 오염물 버리지 말라고 이야기하죠. 그렇죠? 그런 규제 기능하고 이거 뒤에 다 나옵니다. 그 다음 어느 정도 지원도 해줘야 안 해줘요. 이번에 코로나 사태 때 자영업자들만 지원도 해주고 그러죠. 그것뿐만 아니라 수출기업 지원 같은 거 해주죠. 그 다음 노사 문제 조정 중재해야 하네요. 하죠. 이런 기능들을 한다. 그래서 한국 정부의 특징하면 사회복지 기능보다는 국가의 유지 경제 관리 기능의 비중이 더 크다. 기획 기능보다는 집행 기능이 한국 행정에서는 더 크다. 국가 기능보다는 국가 기능이 지방 기능보다 비중이 더 크다. 지원, 중재, 기업, 규제 기능 중에서 규제 기능의 비중이 가장 높다. 자, 아까 제가 앞서 힌트를 드린 게 뭐였냐면, 선생님 출제할 때는 비교 개념을 쓸 수밖에 없다고 그랬죠. 절대적인 거 없는 거죠. 절대적으로 이렇다 그런 게 없다면 시험 문제는 항상 비교를 했을 때 정답이 정확해지죠. 정답 12가 없어지는 것은 뭐일 때였어요? 비교했을 때. 그렇죠? 선생님이 좋아하는 배우 누가 있어? 선생님이 좋아하는 배우? 혹시? 없어요? 알았어요. 요즘 제일 인기 있는 사람 누구죠? 배우 중에서?
좋습니다. 가수 합시다. 가수 아이비? 아이비가 아니라 누구죠? 인기 있는 친구 있잖아. 잊어먹었어. 5단 고음 막 고음 잘 올라간. 네? 아이유. 고마워요. 제가 아이비라고 그랬어. 아이유. 아이유 키 커요, 안 커요? 아이유 키 크다. 맞아요, 틀려요? 애매하죠? 그쵸? 근데 아이유가 박나래보다 키가 크다. 완전 명확한 답이죠? 그쵸? 그 모델 한혜진보다는 더 적다. 명확한 답이죠? 그래서 이런 식의 출제자들이 출제를 하러 들어갔을 때 출제의 미스를 범하지 않으려면 항상 비교 개념을 거기다 넣어요. 우리나라가 분명히 어떻다. 이를테면 거기 같이 여러 가지 지원, 중재, 기업, 규제 기능 중에서 규제 기능이 월등히 조사가 나왔으면 규제 기능이 높다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명확하게 답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비교 개념 나오면 출제에서 센스에 비교 개념 나오면 일단 체크를 하고 봐야 돼요. 이 비교 개념을 잘 읽어봐야 돼요. 출제자들은 출제의 미스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항상 쓰는 요령이 비교다. 이런 생각 꼭 해두시는 게 중요하고, 이런 것들은 그래서 특히 더 자세히 볼 필요가 있다. 그렇죠? 자, 그 다음 거기 한 장 넘기면 행정의 특징이 나왔었어요. 행정의 특징. 자, 행정의 특징은 하고 행정학의 특징 이거 나눠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행정은 아까 이야기했던 거고, 공무원이 공공의 일, 공익을 위해서 서비스하는 걸 말하고, 이런 걸 연구하는 게 뭡니까? 행정학이겠죠. 연구한 학문. 자, 그랬을 때 먼저 행정의 특징하고 그 다음 행정학의 특징 이걸 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의 특징은 공익지향성, 방금 이야기했죠. 그 다음 공공서비스 생산, 공급, 분배와 관련된 모든 활동, 그 다음 다양한 주체들 간의 상호작용 및 협력적 관계의 형성, 정치과정과는 밀접하게 관련될 수밖에 없겠죠. 연계성, 이런 특징을 갖는다. 그래서 쌤 그런 것들은 외울 필요도 없고 그러면 출제가 된다면 어떻게 출제하겠어요? 이런 거 틀리면 안 되겠죠. 이를테면 이런 거, 이 정치와는 관련이 멀다, 또는 정치와는 관련, 이러면 틀리는 거잖아. 낼 만한 게 별로 없잖아. 사익의 공공서비스가 아니라 사익서비스 이렇게 될 수는 없잖아. 그쵸? 자, 그 다음 이런 다양한 주체들 간 상호작용 및 협력관계가 형성되는 게 뭐다는 것이 저같이 정부가 독점하는 것은 아니면 정부가 독점한다 이러면 틀리는 것이 되겠죠. 그러니까 출제하신 분들은 이런 걸 낼 때 이런 것들은 잘 못 내지만 거의 뭘 꺾는다, 정부가 독점한다, 이러면 비교 개념은 틀린 거잖아. 그쵸? 이런 걸 주로 출제를 하신다. 그 다음 행정학, 이걸 연구하는 행정학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 자, 행정하고 행정학은 학문입니다. 학문은 뭘 말해요? 학문이라는 건 어떤 걸 학문이라고 그래요? 학문? 여기에 해당되는 이론을 모아놓은 겁니다. 행정에 해당되는 뭘 모아놓은 거라고요?
이론. 우리가 이론이 되기 전에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가설. 가설과 이론의 중간 지점에 있는 걸 우리가 접근 방법. 가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무엇에 접근 방법 이런 말들 많이 쓰죠. 접근 방법은 이론까지는 안 됐다. 완전히 검증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많이 틀로써 이론이 확정된 틀이라면 아직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확정된 틀로 연구하는 걸 우리가 접근 방법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많이 다른 거에서 봤겠지만 무엇의 접근 방법 그런 거 많이 나오죠. 그건 아직 그러니까 어떤 책에는 접근 방법으로 나왔다. 어떤 책은 이를테면 과학적 관리론, 과학적 접근 방법 이렇게 있다고 어떤 책에는 이론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쓴 저자는 이 정도 됐으면 나는 이론으로 보려다. 그 전에 만약에 이론 아닌데 하면 접근 방법 이런 표현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행정학은 이론입니다. 그래서 행정학은 사회과학이다. 자, 선생님, 이건 이런 거야. 무슨 말이냐면 사회과학과 대비되는 말이 무슨 말이었어요? 자연과학 좋아요. 좋습니다. 자연과학은 자연현상을 다루는 거고 사회과학은 사회현상을 다루는 것. 그런데 사회과학과 또 대비될 수 있는 게 있어요. 어떤 게 있습니까? 인문과학. 물론 자연과학은 명확히 대비되죠. 자연과학은 명확히 대비돼요. 자연과학은 자연현상을 연구하는 건데 사회과학은 사회현상을 연구하는 거니까. 그러면 우리가 인문과학하고 사회과학의 차이는 뭐였어요? 우리 학교 다닐 때, 대학교 다니실 때 인문학과, 사회학과 있었죠? 인문과학대학, 사회과학대학 나눠지잖아. 자, 이건 이런 거였어요. 인문과학이란 것은 인류의 문화유산과 관련된 거였어요. 그대로예요, 그대로. 인류의 문화유산. 그럼 우리가 철학, 인류의 문화유산과 관련돼 있어, 안 돼 있어? 철학하면 아까 플라톤부터 쭉 나와야 되잖아. 쭉 나오는 거죠. 영문학. 섹스피어부터 영어 많이 있죠. 이런 건 영문학이라든가 또는 동문학도 좋습니다. 이런 거라든가 철학이라든가 역사 역사학 같은 건 다 인문과학이죠. 사회과학은 사회를 변화시키고 개선시키기 위한 과학입니다. 그러니까 경영학, 경제학 다 사회과학이겠죠. 그래서 우리 대학교도 그러고 어디 서점 갔을 때도 사회과학 코너 가보면 경제, 경영, 이렇게 행정 이런 것들이 여기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사회과학적인 성격을 갖는다. 그 다음 전문 직업적인 성격도 갖는다. 자, 쌤, 과학성과 기술성이라는 것은 그 밑에도 있는데, 과학성과 기술성 그 밑에 있죠? 3페이지 위에. 자, 행정학은 과학성도 갖고 뭣도 갖는다? 기술성도 갖는다. 이렇게 돼 있죠? 과학성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론은 우리가 보통 검증 가능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기술성은 거기 있는 것처럼 어떤 것도 실천적인 것, 처방적인 것, 실천적인 것, 처방적인 것도 갖추는 것이 우리가 기술성이라고 불러요. 기술성. 그러니까 기술성하고 과학성은 잘 알겠는데 기술성 모두가 갖춘다. 자, 한번 여쭤볼게요. 그냥 사실은 모든 학문이 둘 다 어느 정도는 갖고 있지만 수학 같은 경우는 어떤 걸 처방하는 것보다는 어떤 것에 가까 검증하는 것에 굉장히 강조점을 두죠. 그렇죠?
자, 그럼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미용학 같은 거, 미용을 하는 미용학 같은 경우는 검증하거나 그 학문을 검증하는 게 중요하면 미용 같은 거 실제 하는 게 중요하겠어. 그건 기술적인 성격이 굉장히 강하겠죠. 그렇죠? 그런 말이에요. 그런 말. 어떤 걸 처방하느냐, 문제 처방하느냐 아니면 거기서 검증하려고 하는 거냐, 이걸 이야기할 때, 자, 행정학은 이론적으로 그게 맞는지도 검증해야 되겠지만, 이 행정학 가지고 실제 사회에서 일어나는 사회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뭐하는 것도,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래서 과학성과 그걸 뭐라고 표현한다? 기술성, 이렇게 표현한다고요. 이해는 됐어요? 자, 과학성과 기술성. 그래서 뒤에 다 나오겠지만 거기 과학성은 하고 쭉 나와 있는데, 일단은 이런 걸 할 때는 뒤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가볍게 읽어보시면 됩니다. 과학성이 뭔지만 알겠죠? 그래서 주로 행정학에서는 과학성도 가져야 되고, 뭘 갖춰야 된다? 기술성도 갖춰야 된다. 그렇죠? 이를테면, 자, 봐봐요. 직무동기 이론. 그러면 이런 직무동기 이론들이 실제로 직원들의 동기를 높이는지, 에 대해서 정확히 높이는지 아닌지 검증해 봐야 되겠죠. 이를테면 우리가 몰입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이 생산성이 높아지는지 낮아지는지 이거 검증해 봐야 되고 안 해봐야 되겠어. 해봐야 되고, 실제 현장에서 자, 공무원들의 동기를 높이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잘 활용될 수도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이런 것들을 이야기한다. 그래서 자, 선생님 그냥 과학성과 기술성을 갖추고 있다. 그렇죠? 그다음 가치 판단 부분과 가치 중립 부분도 갖추고 있다. 그렇죠? 옛날에는 그냥 편하게 들어가요. 그냥 옛날에는 이 정치가들이 해놓은 걸 집행만 하는 시기 때는 그냥 좋고 나쁘고 가치 판단은 좋고 나쁘고 따지는 거야. 그렇죠? 옳고 그런 것을 주로 따지는 걸 뭐라고 한다? 가치 판단이라고 그러고. 그렇죠? 자, 그다음 주로 이를테면 가치 중립은 실제로 뭐 하는 거, 그런 것들을 따지지 않고 하는 걸 말해. 그렇죠? 이런 것들은, 자, 그러면 집행을 할 때는 이게 좋은지 안 좋은지 필요 없이 위에서 정해졌으니까 실제 행하는 거야. 그때는 가치 중립적이겠죠. 그런데 서서히 정책적인 부분도 행정이 하고 있다고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가치 판단적인 역할도 해야 돼, 안 해야 돼? 내가 지금 이거 하려고 하는 게 국민들에게 정말 괜찮은 건지, 옳은 건지, 그런 건지, 이런 것들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가치 판단과 가치 중립을 다 갖고 있고, 그 다음 보편성과 특수성. 이런 거였어요. 보편성은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다 적용될 수 있는 거, 공무원들이 하는 일에 적용될 수 있는 거, 특수성 우리나라에 주로 적용될 수 있는 거, 그렇죠? 그런 것들을 이야기한다. 그 다음, 자, 이게 뭔 말이냐면, 이 약재간이라는 것은 뭐냐면, 학문간 영향을 서로 굉장히 많이 주고받는다. 그렇죠? 학문간. 여러분, 우리 이 행정학 보면 어때? 여러 가지 학문의 영향을 받죠. 심리학, 경제학, 사실은 우리가 경영 다 영향을 받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학제 간의 성격도 갖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다. 자, 그래서 거기 좀 봤습니다. 그 다음 이제 나오면 다 알겠지만, 지금 4페이지. 방법론적 개체주의하고 전체주의. 이거 시험에 잘 나오는 편이죠. 방법론적 개체주의, 방법론적 전체주의. 그렇죠?
이게 나중에 뭐하고 방법론적 개체주의, 전체주의는 공공관료, 공공선택이론 나올 때 많이 나오죠. 자, 지금 방법론적 개체주의라는 게 뭘까요, 쌤? 자, 봐봐. 자, 방법론적 전체주의로. 아주 그냥 편하게 한 번만 생각을 해봐요. 1 플러스 1은 2라는 것이 뭐다? 방법론적 개체주의. 하나들 하면 2를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자, 1 플러스 1은 2라면 1만 잘 연구하면 2를 알 수 있어, 없어? 그 사람 행동, 그 사람 행동이 다음에 두 사람 행동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이거 한번 생각해봐. 1 플러스 1이 2 플러스 알파야, 알파. 쌤, 이거 한번 봐봐. 파이 현상이라고 들어봤어? 파이 현상? 오늘 처음이니까 조금 이야기를, 기본적인 걸 정확히 해둬야 되니까. 파이 현상이 뭐예요? 파이 현상이? 봐봐. 우리가 불빛을, 이렇게 된 불빛을 시차를 두고 깜빡여봐. 깜빡이면 마치 이렇게 지나가는 것 같이 이렇게 불빛이 쭉 가는 것 같죠? 실제 가요, 안 가요? 불빛이 이렇게. 안 가잖아. 근데 이렇게 1 더하기 1을 했더니, 그냥 시차를 두고 반짝이는 거 말고 쭉 가는 것이 나오네? 이런 걸 뭐라고 그러냐면 파이 현상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1 플러스 1은 2가 2 이상이네? 그럼 자, 한번 연구를 해봅시다. 이 사회현상을 연구하려고 할 때, 자, 이렇게 1 플러스 1은 2라고 생각하는 것에서는 굳이 이걸 전체로 연구해야 돼? 하나만 연구해도 되겠어? 하나만 연구해도 2개 더하면 그냥 그 사람 행동하면 다른 사람 똑같으니까 2개 더한 거고 똑같잖아, 그냥. 그러니까 개체 한 개체만 연구하면 되겠잖아. 자, 우리가 경제학 할 때 여러 사람들 연구해요? 아니면 소득과 뭐 비용 이렇게 할 때 전체가 한 사람이 이걸 선택한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한 사람이 비용과 수요 공급 중에서 만나는 지점을 선택하고 가격이 결정된다고 생각해서 그걸 다 더하죠. 그래서 결정하잖아. 대표적인 경제학은 방법론적 개체주의를 쓰네. 그런데 2 플러스가 되니까 알파가 되네. 그럼 개체주의 못 쓰겠네. 그래서 우리가 군중심리라는 게 있어. 한 사람 모일 때는 안 그러는데 여러 사람이 모여버리면 다른 행동해야 안 해요. 그러니까 한 사람 모여서 그냥 이렇게 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한 사람 모이다 보니까 여러 사람 모이니까 이 사람들이 평소 안 했던 행동해야 안 해요. 하게 되죠. 만약에 하게 된다면 그런 것들은 우리가 개체주의로 연구할 수 있겠어, 없겠어? 연구하기 힘들겠죠. 그런 걸 뭐라고 그러냐면, 그래서 그런 것들은 방법론적 전체주의라고 불러요. 방법론적 전체주의. 그렇죠? 자, 그래서 방법론적 개체주의의 대표적으로 연구하는 게 경제학적인 연구고, 행정학에서는 어떤 연구가 대표적이라고 생각한다? 그렇죠. 나중에 배우겠지만 공공선택론 같은 게. 공공선택론은 경제학을 가지고 행정학을 연구하는 거죠. 지금 다시 한 번만. 방법론적 개체주의 이해됐어요? 안 됐어요? 일단 안 돼도 되는 것처럼 1 더하기 1은 뭐라고 생각한다? 2라고 생각한다. 그럼 환원주의적 오류는 뭐냐? 2를 다시 환원시키면 이렇게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봐봐요. 우리가 A를 배우고 아주 이제 저 차원의 지식인 A를 배우고 B를 배우면 그 차원의 C가 될 수 있다. 이게 이제
환원주의, 이 뭡니까? 방법론적 개체주의인데, 이 고차원의 것을 다시 이렇게 나눌 수 있는가? 그렇죠? 이렇게 나누어지는 것이, 나눌 수 없다는 것이 환원주의적 오류야, 오류. 이건 나중에 조금 진행되면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환원주의적 오류라고 한다. 그렇죠? 어떻든, 자, 그래서 어쨌든 부분의 합이 전체와 일치하지 않는 오류를 뭐라고 부른다? 환원주의적 오류라고 부른다. 그래서 방법론적 개체주의를 사용하는 것은 거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학파론 형태주의, 공공선택론 쭉 나왔죠. 그 다음에 이제 조직론을 나눈 거고, 방법론적 전체주의는 체제론, 조직군 생태론 이런 것도 있는데, 여러분 대표적인 게 전체주의를 사용하는 게 역사적 제도주의, 사회적 제도주의 이런 것들이 방법론적 개체주의를 전체주의를 사용합니다. 자, 미시, 거시, 그 다음 중범위. 이건 뭐 간단히 이야기하면 미시로 본다, 거시로 본다, 중범위로 본다. 이건 어떤 거냐면 미시로 보는 거 어떻게 보는 거야? 미시로 보는 거. 그냥 첫날이니까 조금 편하게 생각하면, 우리가 영화를 봤을 때 투값을 봤어요. 투값을 보니까 1입니다. 1. 거기 안성기가 나오고 그 다음 박중훈이가 나와요. 근데 범인은 거기에 이제 용의자는 안성기만 보면 굽신거려. 근데 이게 신참이거든요. 신참. 박중훈이만 보면 무조건 들이받아. 이제 이 영화를 딱 보고 나서 나오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전체 영화를 보고 나서 우리 투캅스는 여러 번 봤으니까 나오면서 A라는 사람이 하여튼 우리나라 경찰은 말이야 약한 사람에게는 되게 강하게 놀고 강한 사람에게는 되게 비굴하게 굴어. 경찰적으로. 그래서 어떻다 강자를 위한 조직 같아 라고 보면 이 사람은 이 영화를 거시적으로 본 겁니다. 미시적으로 본 사람은 왜 용의자가 안성기에는 고분하고 박중훈에겐 대들지? 안성기는 뭐한다? 그렇죠. 베테랑이란 그런 상징 때문에, 박중훈이는 처벌하는 그런 상징 때문에 그렇구나. 이렇게 한다면 그건 무엇에 해당된다? 미시적인. 그러니까 미시적인 건 다시 한번 말하면 제도 구조로 보는 게 아니라 뭘로 보는 거야. 그렇죠. 개인 대 개인의 상호작용으로 보는 거란 말이에요. 이건 나중에 조금 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 가운데로 생각하는 게보다 중범위. 이건 나올 때마다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왜 그런지 이론들이 나올 때마다. 자, 그 다음 결정론적으로 본다, 임의론적으로 본다. 이미 정해진 걸로 보는 건 결정론, 변할 수 있다는 건 임의론적으로 본다는 거죠. 자, 이건 조직론에서 많이 나오는 것들입니다. 조직론. 그다음 법률 제도적 접근하느냐, 역사적 접근하느냐. 이건 해당되는 특히 역사적 제도주의에서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가볍게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책 6페이지 한번 볼까요? 6페이지. 지난번에 OX 봤는데 다시 한번 OX 보고 다음 주부터 문제를 조금 가져오겠습니다. 같이 문제를 최근 문제 좀 가져와서 같이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행정은 사회의 공공가치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맞죠? 6페이지 OX 문제. 우리 책입니다. 지금 책 6페이지.
다음 2번은 행정은 정부 단독행위가 아니라 사회의 다양한 주체들이 함께 참여하는 협력행위로 변해가고 있다. 맞죠? 거버먼트에서 거버넌스로. 그쵸? 넓은 의미의 행정은 협동적 인간 노력의 형태. 넓은 의미. 맞죠? 형태로 정부 조직을 포함한 대규모 조직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난다. 행정은 체협의적으로는 행정부의 조직과 공무원 활동. 맞죠? 행정은 공공서비스의 생산, 공급, 분보를 통해 공공욕구를 충족시켜 국민의 삶의 질을 증대하고자 한다. 맞고, 행정활동은 정치 권력을 배경으로 공공서비스의 생산 및 공급을, 여기 봐요. 독점 아니라고 그랬죠? 그쵸? 아까 보자면 다른 조직과 협력한다고 그랬죠? 자, 그 다음 행정학은 학제간 성격을 맞죠? 학제간. 우리 쌤 6페이지. 책. 그 다음 행정학은 실증학문일 뿐만 아니라 가치지향적인 규범학문인 학제간 성격, 2번 나왔죠? 학제간 성격도 받는다. 행정에서 가치의 권위적 배분을 강조하는 것은 행정의 정치적 특성이다. 이스턴이라는 사람이 정치가 뭐냐? 그렇더니 가치의 권위적 배분이다. 이렇게 말해요. 다시. 정치가 뭐냐? 이렇게 말하니까 정치가 뭐냐? 이렇게 부르니까 가치의 권위적 배분을 하는 게 정치다. 근데 여기 같이 행정이 뭐냐? 그랬더니 가치의 권위적 배분이다. 이 말은 정치하고 같단 말이 되겠죠? 그러니까 정치적 성격을 굉장히 강조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써놓으십시오. 이스턴 써놓고, 이스턴은 정치를 뭘로 본다? 그렇죠. 가치의 권위적 배분을 본다. 자, 그 다음 10번 같은 경우 잘 생각해봐요. 행정 관련의 정책 형성에 대한 영향력 증가는, 지금 정책 결정이 행정가들이 많이 한다고 그랬죠. 그럴 때 대의민주주의의 정치적 책무성을 강화한다. 대의민주주의가 뭐야? 대의민주주의. 국민이 직접 이렇게 정치를 하는 것은 직접 민주주의죠. 우리가 뭐 하자마자 뭐 여론조사에서 하는 건 직접 민주주의죠. 그런데 국민이 자기 대표기관 국회를 뽑고 국회나 의회가 어떤 일을 하는 것을 우리가 대의민주주의라고 그러죠. 그렇죠? 자, 직접 민주주의, 대의민주주의. 옛날에 그리스 같은 거, 아크로폴리스 모여서 이 정책 할까 말까 이렇게 정하는 건 직접 민주주의겠죠. 그런데 서서히 이제 사회가 발달하면서 중간에 누구 대신할 사람, 대의제에서 대표기관을 모아놓고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많은 정책들을 하죠. 이게 대의민주, 대의. 그런데 이렇게 대표기관을 뽑았는데 원래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정책을 하도록 했는데 관료는 한 번도 국민에게 뽑힌 게 아니에요. 시험 봐서 들어가나? 그렇죠. 이를테면 뭐 옛날 같으면 정당 활동을 하거나 그래서 들어갔지 국민이 이렇게 선출한 거 아니죠. 근데 이 사람들이 더 많이 정책 형성을 한다. 이 사람들이 거의 처음에는 거의 이 정도 정책을 했는데 이 정도까지 이 사람들이 정책을 한다. 그럼 대의민주주의에 약화됐단 말이에요, 강화됐단 말이에요. 약화됐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만 조금 보시면 된다. 그렇죠? 자, 우리가 그럼 한번 다시 여쭤볼게요. 그냥 이렇게 관료 빼고 대의민주주의하고 직접민주주의하고 있을 때 점차 요즘은 대의민주주의가 강조되고 있어, 직접민주주의가 강조되고 있어. 많이 일어나려고 어떤 것들이 좀 강하게 나타나는 현상이 됩니다. 요즘 여론이든 뭐든 해서 직접적인 게 많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요즘 약간 대의민주주의에 의회민주주의에 많이 뭡니까? 이 의회민주주의가 많이 약화되고 있는 건 사실이죠.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대강 살펴봤는데, 대강은 무슨 말인지 여기서 이제 출제 포인트만 봐봐요. 출제 포인트만 보면 시험에 나오는 거니까 출제 포인트는 어떤 거 봐야 되겠어요? 행정의 정의를 봐야 된다. 행정의 개념을 봐야 되는데, 행정의 개념은 광의하고 협의가 있다. 체협의가 있는데 그 협의로 넣어서 해도 상관없어요. 그렇죠? 광의는 일반적인 조직의 문제 목표를 달성하는 것. 그래서 공동의 노력. 그렇죠? 협의는 어떤 걸 말한다? 여기 이제 주인공이 나와야 되겠죠? 공무원이 또는 정부기관이 공공서비스를 하는 일, 또는 공공의 문제를 해결하는 일, 이렇게 이야기한다 그랬죠? 그러면 이때는 누구도 한다는 말이야. 정부나 기업을 구분하지 않으니까 뭐가 돼 있어? 뭡니까? 아까 무슨 이론론? 그렇죠. 이제 우리가 경영행정 이론론, 그렇죠. 그다음 여기는 불리하니까 이원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자, 혹시 질문이 있으세요? 아까 이야기했던 것 학문 특징, 그다음 이게 출제 포인트 하나였고, 이건 이제 나온 다음에 이렇게 나온다 해도 틀려서는 안 된다. 광의를 주로 주장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를테면 정치행정 또는 경영행정 이론론 입장에서는 이거 비교돼야 되겠죠? 나중에 곧 합니다. 그때 하도록 하죠. 일단 광의하고 협의해야 되고, 출제 포인트로. 두 번째 출제 포인트는 뭐다? 행정과 행정학의 성격이 어떠느냐? 행정학의 성격은 우리가 지금 여기서 나온 건 2015년부터 2021년도까지 문제를 OX로 만든 거니까 여기서 나온 거고, 그 이전에는 행정학의 성격도 상당히 나온 적이 많이 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성격을 갖고 있다? 일단 인문과학적 성격 X입니다. 사회과학적 성격입니다. 그렇죠? 그다음 가치 판단만 하는 게 아니고, 가치 중립적 입장만 있는 게 아니라 최근엔 가치 판단, 가치 중립 다 있습니다. 그 다음 또 어떤 것도 있죠. 과학성하고 기술성 모두 다 갖춰야 됩니다. 과학성, 검증 가능해야 되고, 문제 해결할 수 있고, 처방적이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이런 것들 행정학 또는 행정학은 고유학이라기보다는 학제 간 서로 연결돼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수학, 물리학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딱 자기 학문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죠. 그렇지만 행정학이나 이런 것들은 소위 말하면 이렇게 표현하면 그러겠지만 약간 잡학이죠, 잡학. 잡학을 학제간이라고 그래요, 학제간. 그렇죠? 사실 잘 보면 행정학하고 선생님들 기회 나오면 경영학 봐봐요. 거의 비싸죠. 그냥 법적인 거, 그럼 정부가 하는 일, 공익적인 거 빼놓고는 거의 똑같아요. 왜냐하면 회사 운영하는 거는 구청 운영은 큰 차이 있어 없어. 물론 이렇게 질서 지키고 이렇게 공공 서비스 하는 거하고 물건 만드는 거 차이가 있지만, 사람 운영해야 하는 인사 다 하잖아. 그죠? 그다음 돈 관리 다 하잖아. 똑같아. 그런 부분. 그래서 경영학적인 것도 있고, 아까 시장 실패니 정부 실패니 경제학적인 것도 있고, 그쵸? 작은 정부, 큰 정부, 그쵸? 이런 것들도 다 우리가 어떤 거, 공무원들 동기 같은 것은 심리학 같은 것을 많이 활용해서 나온 거죠. 그래서 여러 간에 연결돼 있다. 학제 간 관계에 있다. 두 번 나왔으니까 그것까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조금 쉬었다가 정치행정, 정치와 행정, 정치와 경영 부분을 하겠습니다. 좀 쉬겠습니다.